예, 안녕하세요. 예, 장인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행정법을 가르치게 됐는데, 예, 우선은 제가 책을 이번에 만들면서 초판으로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초판이다 보니까 조금 오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이제 강의 OT로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우선 변호사 시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선 시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무가로서 이제 앞으로 일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알면 좋겠지만, 예, 모든 시험이 그렇듯 이 수험 적합한 공부를 해야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지. 사실 예전에 사시 준비할 때도 보면은 너무 공부량을 많이 늘려서 뭐 아시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효율적이고, 예, 공부 방법론적으로 수험에 적합한 이런 공부를 제가 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교재도 만들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강의도 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특히 이 행정법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수험자가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도 없고, 뭐 사실상 불가능하고, 아무리 행정법을 잘하는 실무가들이라고 하더라도 각 분야마다 이제 업무를 하는 것이지, 뭐 모든 행정법 내용을 다 안다 이런 분들은 뭐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기존 이제 기출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네, 사례형의 경우에도 이제 행정소송법적 지식을 기본으로 하는 문제가 줄을 이뤄서 나오고 있고, 예, 변시 행정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부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은 뭐 그래서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행정소송법, 또 심판법 말고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부 범위를 넓히는 분들이 왜 시험에 불합격을 하느냐 보면은, 사실 사람이 정말 뭐 초인적인 천재인 분들도 있어 다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범위 한계가 다들 있으신데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 뭐 조금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냥 이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은 다 대부분을 기억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 버리면 다 기억이 안 나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공부량을 줄여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3월에 하는 처음 강의다 보니까 이제 행정법의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강의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복습은 하셔야 되지만 집에 가서 뭐 따로 읽어보시라 뭐 이런 강의보다는 강의 시간 내에서 어느 정도 다 습득을 할 수 있는 방식의 강의를 저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강의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번 암기장 강의는 행정법의 기본적인 이해를 다 하시고, 그리고 1순환 때는 이제 객관식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객관식 기출 문제를 정리해 가면서 이거를 이제 제 교재에 단권화를 해서 최대한 이제 객관식을 이제 포섭할 수 있는 어, 풀어 고득점을 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이 되고 기본적인 이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순환이라고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사례형 중심으로, 사례에 사실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은 뭐 사례형에서 따로 기본적인 공부를 한다 이거보다는 사례형을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어떻게 이 기재를 해서 진행을 하느냐. 이게 더 사실은 대부분 이 공법 파트의 공부 양을 다들 많이 못 하시기 때문에, 어, 사례형의 진짜 완벽한 답안, 그러니까 뭐 모범 답안 같은 거를 다 쓸 수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좀 어렵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형 기록형을 이렇게 요령 있게 이게 좀 푸는 방식을 연습하는 과정을 이순환 때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하시면은 사실 뭐 사실 고득점 맞는 것도 좋지만 합격선을 우선 넘어야 뭐 실무가로서 일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합격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강의, 또 공부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강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책에 조금 이제 어, 빠져 있는데 3월 23일부터 그 행정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시면 조문도 40개 정도밖에 안 되고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행정법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행정법 전반, 체계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행정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90%의 법률이 행정법인데 그런 행정법들이 이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법이 보통 이렇게 있으면 행정법을 근거로 행정청은 처분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처분이 있었을 때 만약에 어, 불복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일을 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이제 불복 절차를 마련해야겠죠. 그럼 이 불복 절차에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보시면은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소송을 밑에 쓴 거는 행정심판을 꼭 거치지 않아야 되는 우리나라가 임의적 전치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다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행정소송에서 나온 결과와 이제 판결이 될 텐데 이 판결에 따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결국 이게 이 행정법 이제 교재 그리고 강의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별게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간단하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있는 게 행정법 강론인데 행정법 강론에서 이제 각 행정법 개별 법률들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원론적인 부분, 이제 개별 강론적인 부분. 그럼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법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규명령, 행정규칙까지 이제 포괄해서 행정법이라는 이제 범위 안에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행정청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처분을 할 때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뭐 주체, 형식, 절차 이 세 가지를 다 지키면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행정법 책 안에 넣어 놨고 그런 다음에 불복을 할 때 행정심판을 이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 개별 법률에서 뭐 행정심판을 반드시 제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심판에 나온 행정심판의 결정은 재결이라고 부르는데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꼭 제기하라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법은
이 법률들이 굉장히 많고 그 법률들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것이든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행정심판은 이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전반을 이해하고 이걸 행정심판에도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행정심판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라는 형식으로 다들 공부가 이루어지고 책들도 다 그런 식으로 행정심판은 좀 간단하게 행정소송을 좀 이제 방대하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파트로 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원고 적격, 행정소송의 적법성으로 원고 적격, 뭐 피고 적격, 그리고 대상 적격, 소의 이익,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적법성이 갖춰졌으면 이제 본안 판단을 하게 되고 본안 판단에서는 이제 법에 위반되느냐를 봤을 때 위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고려되는 것들이 대부분 재량권 일탈 남용을 재량행위 대부분 시험에선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서 위법성으로 재량 일탈 남용 일탈 남용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재량권 일탈 남용을 검토를 할 때 대부분 법률에 명확한 어느 정도 참조할 만한 조문이 있으면 그것들도 적어주지만 대부분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에 위반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행정법에 이게 전부 다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 행정법 워낙 예외도 많고 또 조금 행정의 적합성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뭔가 예외를 판례도 법이 아니라 판례조차도 너무 예외를 많이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이지 지금 보시면 이게 결국은 행정법의 전반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참 뭐 그렇게 내용이 많거나 별거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은 조금만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줄이면은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행정법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뭐 보시면은 행정법에는 법률도 있지만 법규, 명령, 행정규칙도 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이제 더 보시는 게 뭐 행정계획 같은 것도 있는데 행정계획도 뭐 그냥 행정법의 하나로 본다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또 뭐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럼 그 처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식,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거 특히 절차를 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에 관련해서 책에 쓰여 있고 근데 처분이 만약에 잘못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아야 되느냐. 근데 뭐 그 이 외에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차치하고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뭐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약간 행정소송하고 다른 게 행정소송은 위법성만을 다툴 수 있는데 여기는 위법 부당한 경우도 다툴 수 있다. 뭐 이 정도 차이. 그래서 행정심판이 조금 더 어, 많은 재량권이 부여된 절차긴 한데 행정심판위원들이 그렇게 잘 인용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보통 통해서 하게 되고 그러면 행정소송을 할 때 과연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 꼭 나오는 파트고 계속 물어보죠.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 소외이익 다 이게 꾸준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은 당연히
각하 판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안으로서는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뭐 기속행위면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법에 위반됐으니까 인용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시험에 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법성을 판단할 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제 법이 당연히 좀 애매하게 돼 있으니까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판결이 나오면 그거에 따른 효력들이 뭐가 있느냐? 뭐 행정청이 그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행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 행정법을 거의 다 배우신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기타, 어떻게 보면 기타죠. 행정법 강론의 개별 법률들, 그리고 뭐 국가배상, 손실 손실보상 하면, 예, 이게 이 내용들을 배우시는 게 결국 행정법을 배우시는 전체 내용입니다. 별게 많지는 않죠. 예, 그냥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판례들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이번 시간에 다 뭐 이해하시라고 막 다 설명을 드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최대한 이 틀 전체를 이해해서 행정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뭐 가장 기본적인 뭐 법 원칙들, 이런 원칙과 예외들, 그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기본적인 이해를 도와드리는 강의. 예. 그러시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긴 강의가 아니라 좀 짧게 진행되는 강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진행은 할 텐데, 그렇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속도감 있게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통치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이 통치행위 파트는 뭐 당연히 사례형으로 나올 수는 없고, 이제 객관식 문제로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객관식 대비용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행위의 개념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사법권 심사권을 사법 심사권 행사를 억제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뭐 결국 정치성 때문에 심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영역이 있다. 이게 통치행위인데, 그러면 이제 통치행위 관련된 판례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예, 우선 인정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근데 인정된 거에는 다 대부분 단서들이 좀 많이 달려 있죠. 예, 보시면은 그래서 이 단서들 관련해서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객관식을 풀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북한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외고, 두 번째, 비상계엄 선포 행위. 이건 이제 전두환 씨 사건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통치행위가 되지만, 혹시나 여기 써 있진 않은데 국헌문란 목적이었다면, 그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립유공자 서운 수여. 예, 이것도 통치 행위다. 근데 그 서운을 취소하는 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판단할 수 있다.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대법원도 있지만 저희가 공법 파트로 오면서 헌법재판소 판례들도 다 같이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은, 예, 첫 번째,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 이게 이라크 파견 결정, 이것도 통치행위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 여부에 관한 결정도 통치행위. 세 번째,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발동도 통치행위인데 다만 이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야 뭐 당연히 통치행위고 이거는 사실 요즘엔 사면권 행사 잘 하지 않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사면권 행사는 뭐 판단하기가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건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법적 효과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니까 만약 통치행위에 해당하면 각하된다. 근데 여기 통치행위로 인한 후속조치나 기타 통치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그 파생된 통치행위로부터 파생된 행위로 인한 것들은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 사실은 최대한 법원은 판단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외적으로 이렇게 뭐 대통령 사면권이나 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게 아니면은 대부분 사법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가로친데 외국 대사관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나 건축허가 거부 당연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통칭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행정법 관련된 첫 번째 파트 들어가는 겁니다. 예, 법률 우위의 원칙. 예, 법률 우위의 원칙이란 행정작용보다 법률이 우위에 있으므로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결국 행정작용이 법률에 반하지 마라 라는 원칙이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다른 거랑 비교해서 여기서 줄친 부분의 제일 마지막 줄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범 그러니까 결국 법률 위의 원칙에서의 법률이란 관습법까지 다 포함한 법규명령, 자치법규, 행정법의 일반 원칙, 관습법, 불문법 모두 포함한 법규범을 말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적용도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 요즘에 수익적 행정행위가 더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적 행정행위 당연히 수익적 행정행위에도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제3자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법률 우위 원칙 당연히 지켜야 되고 여기서 또 법적 행위가 아닌 사실 행위에도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법률 우위의 원칙은 다 적용이 된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셔도 되겠죠. 예의가 없이 다 적용된다. 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며, 예, 뭐, 다, 이 정도는 이제 행정법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면 무효가 되고,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용 중 위법한 법규명령, 이건 행정입법에 관한 파트인데, 행정입법은 처분과 달리 공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취소로 하거나 이러기 굉장히 곤란해서 다 그러니까 그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하는 법규 명령은 그냥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위협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보신 분들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국가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다음 법률 유보의 원칙. 이제 법률 우위의 원칙이랑 조금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개념.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때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법규범, 법률 유보의 원칙은 형식적 의미, 그러니까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뭐 헌법 시간에도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긴 하지만 이게 좀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 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는 이제 위임 입법까지, 법률에 어느 정도 구체적 위임을 받은 위임 입법에 하는 것도 법률 유보의 원칙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 관련해서는 이제 적용 범위가 조금 문제되는데, 뭐 여기 학설들이 있습니다. 뭐 침해 유보설, 전부 유보설, 뭐 급부 행정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들 이제 학설 이름에 따라서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사항 유보설 정도를 이제 기억하시고 기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구체적 위임이 안 되고 형식적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의회 유보론까지 포함한다. 중요사항 유보설이, 예, 이런 내용들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례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와 대법원 판례 두 가지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내용이, 헌법재판소는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항상 판단을, 기본권을 침해하느냐 이런 식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표현이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 그리고 이런 영역의 본질적인 사항은, 예,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도 중요사항 유보설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대법원 같은 경우도, 대법원은 이제 기본권을 판단하지 않고 항상 권리, 의무, 법원은 어떤 뭐 권리가 있느냐, 의무가 있느냐 이런 식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한다 해서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소결을 보시면, 뭐 법률 유보의 원칙은 뭐 행정작용을 법의 통제하에 두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하고자 하는 목적인 만큼 기본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용하는 중요사항 유보설이 타당하다. 뭐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다. 근데 또 뭐 여기 급부행정 유보설 같은 경우는 너무 다 해라, 이건 또 행정의 적합성이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근데 밑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기재를 해 주셔야 사례형에 있어서는 좀 득점 포인트가 되실 텐데, 근데 뭐 침해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가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강도에 있어서는 침해적 행정행위보다 침해적 행정작용은 수익적 행정작용보다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무권한의 하자가 됩니다. 무권한의 하자가 돼서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면 무효,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법한 행정작용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고, 법규명령은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 5쪽. 뭐 평등의 원칙이야 뭐 다 알고 계시고, 이게 뭐 사례형으로 나왔을 때 뭐 간단하게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포섭을 해서 써주시면은 좋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개정된, 아니, 이번에 신설된 행정기본법에는 이런 행정법의, 지금부터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에 대해서 그냥 행정기본법에 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 법조문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특히 평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11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요건 같은 것도 뭐 헌법 시간에 다 배우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법적 효과 보시면은 당연히 이게 헌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위헌이고 위법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불법 앞에 평등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헌법 시간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고, 예, 12쪽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 이게 다 어느 정도 평등의 원칙에 기반한 법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구속의 원칙에 관한 문제가 났을 때 평등의 원칙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면은 좀, 근데 뭐 배점이 높을 때, 쓸 시간이 좀 있을 때 해주시면 득점 포인트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예,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 행정법 일반 원칙 중에 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느냐를 판단할 때 본안 판단의 문제로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행정법 일반 원칙들에 대해서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다들 중요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왔을 때 이거는 다들 앞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고 다 요건이나 이런 것들 다 잘 쓰시는데 나만 못 쓰면은 굉장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 행정법 일반 원칙들은 다들 요건, 의, 근거, 요건 다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재량 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행정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도록 이제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이다. 적용 요건 보시면은 이 뭐 의의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의에 대부분 요건들이 조금 포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의를 암기를 하시면 요건을 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량 행위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뭐 기속 행위면은 뭐 자기 구속이고 말고 간에 다 그냥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재량 행위의 영역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학설적 대립이 있는 부분으로 행정 선례가 필요하냐, 뭐 이게 행정 자기 구속의 원칙이 나오면 되게 문제가 단순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아직 재량 준칙만 제정이 돼 있을 뿐 어떤 그거에 대한 이전에 관련된 처분이 없었다. 이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관련된 의의, 근거, 뭐 요건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행정 선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학설 대립 판례 검토를 써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례가 필요 없다, 뭐 선례가 필요하다, 최소한 1회의 선례는 필요하다, 이런 이제 학설 대립이 있고, 판례는 선례 필요설에 따라서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성립한 경우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거 그대로 판례를 써주실 때는 판례가 쓴 표현 그대로 써주시는 게 최대한, 뭐 굉장히 긴 판례를 자세하게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판례가 쓰고 있는 그 표현들, 단어들을 써주셔야 이게 채점이 쉽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배점을 받으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배정된 배점이 많기 때문에 판례는 최대한 판례 표현과 유사하게 써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검토는 이제 선례 불효설에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판례 태도에 따라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예, 판례 태도에 따라서 선례 불효설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아니 선례 필요설,
표현을 잘못했는데 편례 필요설에 따라서 검토를 했습니다. 선례 불효설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는 재량준칙이라는 법규성이 없는 재량준칙이라는 것 자체에 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 재량준칙이 법규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모순된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행정은 언제든 또 특히 이런 재량준칙은 언제든 변경 가능한 행정규칙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행정 관행이 필요하다는 선례 필요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재량준칙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량준칙은 이제 어떤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것들을 처분하기 위한 그런 행정규칙입니다. 뭐 1회 위반 시 뭐 과태료 얼마, 2회 위반 시 과태료 얼마, 3회 위반 시 과태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들을 재정준칙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하면 위헌, 위법하다. 그리고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고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다가 앞에서 뭐 나왔던 것들과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계점을 이제 만약에 검토를 해 주셔야겠죠. 만약에 사례형으로 나왔는데 이게 좀 위법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뭔가 나한테도 해달라라는 식의 사례가 나온다면 이 앞에 부분을 다 쓰고 이제 한계점에서 이제 포섭을 해줘서 이제 여기에 불법 앞에 평등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형식으로 포섭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불법 앞에 평등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으며 다른 처분을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불법 앞에 평등 외에 이제 두 번째 사유로서 다른 처분을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때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특별한 사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판례는 우월한 공익상의 요청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월한 공익상 요청이 있다는 방향으로 사안을 포섭하실 수 있으면은 이제 이런 사안에서는 우월한 공익상의 요청이 인정될 수 있으니까 이제 자기구속 원칙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비례 원칙. 비례 원칙이 사실은 거의 모든 시험에서 가장 다 쓰게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은 뭐 항상 거의 대부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에서 항상 이 비교 형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비교 형량이 결국은 이 비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은 이 내용 같은 것들을 잘 써주시고 포섭을 잘 해주시는 연습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비례 원칙 의의와 근거. 비례 원칙이란 행정 목적과 이를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뭐 헌법 37조 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 적용 범위는 비례 원칙도 모든 행정 영역에서 적용되는데 특히 재량권의 통제 원리로 활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까 자기구속의 원칙은 요건이 재량행위였는데 예, 비례 원칙의 경우에는 모든 행정 영역에서 적용되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량권 통제 원리로 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용
내용은 이제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해서 보통 적필상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예, 적합성의 원칙 보시면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행정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성, 뭐 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면 그 중에 국민의 권리 침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필요성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많이 이제 결국은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도 하고 제일 많이 이제 검토해야 되는 원칙으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공익이 사익보다 커야 된다는 원칙. 그러니까 뭐 사례형 문제가 쭉 주어지면 여기서 공익이 뭔지, 사익이 뭔지를 이제 도출해내서 이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하다. 뭐 아니면 사익이 공익보다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주셔서 사익이 더 큰 경우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 효과. 비례 원칙도 헌법 37조 2항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헌 위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되게 되면 그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 대상, 그리고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비례 원칙은 뭐 간단하지만 꼭 나오는 파트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쪽 신뢰보호의 원칙 보겠습니다. 예,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예, 뭐 다 아시겠지만 행정청이 과거에 어떤 뭐 표현을 했어요. 언동을 했는데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신뢰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했는데 갑자기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이건 국민의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면 보호해 주어야 된다. 뭐 이렇게 신뢰보호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 신뢰보호 원칙의 이론적 근거로 이제 법치국가의 원칙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요건.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을 것. 그럼 이 공적인 견해 표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해당될 수 있느냐?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런데 묵시적 견해 표명의 경우에는 일정한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예, 이것 묵시적 의사표시 인정된다. 그리고 근데 당연히 그냥 다 묵시적인데 말도 안 했는데 뭐 다 인정할 수는 없고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 것을 볼 수 있는 사정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적인 사례들인데 이것들은 이제 객관식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조금 봐두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민원팀장이 그냥 민원봉사차원에서 한 말 안 된다. 근데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 이거는 뭐 거의 뭐 요즘에 보시면 사이트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공적인 회신으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이제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판례는 뭐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뭐 당사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의 운동을 하게 된 경위, 뭐 그에 대한 상담의 신뢰 가능성,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적인 경영 표명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 그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개인에게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규칙 사유 있게 믿어놓고 그거를 이제 신뢰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판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잠깐 보시면 규칙 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 사유 유무를
뭐 어떤 처분을 신청하는 그 사람, 그 개인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뭐 그 사람의 대리인, 뭐 건축이라면 건축사, 그리고 가족, 뭐 이런 뭐 민사 행위, 민법에서 보는 것처럼 뭐 대리인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건축사, 뭐 가족 관계까지 다 고려해서 너네 편, 너네 편에서 이렇게 규칙이 있지 않느냐라고 인정되면 규칙 사유가 있어서 이 신뢰보호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두 번째 요건 보시고, 세 번째는 우선은 당연히 그 공격인 견해 표명을 신뢰해서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네 번째, 그의 행정청이 그의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 행위를 해서 신뢰한 개인에게 이익이 침해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하는 행동, 행정청에. 그다음에 마번, 이제 판례, 이 판례는 이걸 요건으로 보고 있고, 이제 학설들은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례형에서 기재해 주실 때 그냥 판례에 따라서는 요건에 포섭해서 그냥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한 개로 따로 빼셔가지고 쓰셔도, 만약에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따로 빼시는 걸 좀 더 선호하시겠죠. 보시면은 이제 마항, 이제 이것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뭐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밑에 판례 소극적 요건을 보고 있으나 이건 한 개로 보자. 그래서 3번 한 개 보시면은 신뢰 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비교해서, 이게 좀 내용이 빠졌네. 이게 비교해서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개에서 이제 학설 대립이 있고, 이걸 좀 간단하게 기재해 주시면 이제 득점 포인트가 돼서 기재를 했습니다. 만약에 신뢰 보호의 원칙과 공익 중 합법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이게 신뢰 보호의 원칙에 맞는, 신뢰에 맞는 처분을 해 주었을 때 이게 법에 위반된다. 그럼 과연 법에 위반된 행위임에도 해주는 게 맞느냐? 과연 이 신뢰 보호 원칙과 그 법률이 누가 더 위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하는 것인데, 예, 그래서 효력의 우위 여부에 관해서 뭐 법 적합성 우위설, 동의설이 존재하는데, 이제 법 적합성 우위설은 법이 더 위다, 반하는 건 하지 말자, 뭐 이런 거고, 동의설은 같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존재하는데 신뢰보호 원칙도 법치국가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므로, 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거의 법과 동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합법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비교 형량해서 보호 필요성이 큰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안 포섭할 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 보신 대로 법치국가의 원칙이라서 이 또한 위반되면 위헌 위법,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돼서 그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또 손해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책자에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편집 과정에 빠져서 올려드렸습니다. 실권의 법리 그 보시면 됩니다. 실권의 법리는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이제 파생되는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어떠한 신뢰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좀 보호해 주자. 그러니까 신뢰보호의 원칙 플러스 기간을 더한 좀 이제 파생 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한테 뭐 취소권, 철회권 등의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은 경우, 국민이 더 이상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그럼 요건 세 가지. 행정청이 그런 취소 사유를 알고 있어서 권한 행사 가능성이 있었을 것, 그리고 가능한데 장기간 행사 안 했을 것, 뭐 당연한 요건이고, 세 번째, 그 국민에게 그 행정청이 이제는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신뢰가 발생하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거의 정의 규정에 있는 것들을 요건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실권의 법리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은 어떻게 되냐? 뭐 마찬가지로 위법하고, 또 실권의 법리를 이제 말할 때 뭐 만약에 실권의 법리와 신뢰보호 원칙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인다. 그럴 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실권의 법리는 신뢰보호 원칙이 파생된 특별 법리이므로 실권의 법리가 신뢰보호 원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라고 써주시고, 신뢰보호 원칙은 그래서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이제 판례 하나 실었습니다. 행정법에서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었고, 이번 행정기본법에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민법에 신의 성실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보시면은 뭐 1, 2, 3에서 요건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뭐 신의 성실의 정의야, 뭐 이제는 행정기본법이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요건을 보시면은 상대방의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그 신의에 반하여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관청의 행위에 대해서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뭐 민법에서도 그렇지만 신의성실 원칙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정말 너무 불합리하다 뭐 이런 경우에 인정해주는 원칙이기 때문에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례형이나 이런 데서 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고, 만약에 문제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면 행정기본법 찾아서 조문 기재해 주시고, 기억나시는 대로 뭐 합법성의 원칙을 최대한 희생해서라도 뭐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특별한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뭐 이 정도 기재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보겠습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행정기본법 13조에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란 이제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부관을 부단이나 부관 뭐 이렇게 부담을 비롯한 부관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연 그 부관을 붙이는 게 한가를 이제 검토할 때 보통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또한 그냥 뭐 법치국가 근거는 이제 법치국가 원리 자의금지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법원칙이다. 이것도 지금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은 다 대부분 헌법상 원칙이죠. 예. 적용 요건 보시면은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작용과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결부되어 있을 것, 그 행정작용에 어떤 결부돼서 또 어떤 작용이 있을 것, 그리고 행정작용과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실 여기 원인적, 실질적 관련성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제가 밑에 써놨는데 그냥 이 사실은 이거를 다 써주시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못 쓰시겠다 그러면 내 실질적 관련성에는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을 포함하고 둘 중 하나를 결여하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뭐 시간도 없고 뭐 이거를 다 뭐 원인적 관련성은 뭐 필요하게 되는 관계 뭐 부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된 행정행위 때문에 부가가 필요하게 되는 관계 그리고 뭐 목적적 관련성은 뭐 목적을 위해서 부과되는 것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읽어보면 좀 말도 조금 어렵고 쓰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건을 쓰시면 그냥 실질적 관련성에는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을 포함해서 그냥 둘 중 하나 결여하면 부당결제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뭐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효력 당연히 이것도 반하면 위법하게 되고 위헌 위법 뭐 써주셔도 되고 그리고 중대 명백설에 따라 무효 사유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가 관련 판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